1396년 6살짜리 아이가 왕비가 됩니다. 외국 왕의 왕비요. 두 나라 왕이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방에 없었거든요. 100년 전쟁이 60년째였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쪽 다 지쳐 있었어요. 끝낼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출 수는 있었거든요. 두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리처드 2세는 전쟁보다 급한 게 있었어요. 국내 반대파를 눌러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프랑스와 장기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왕이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조건이 나왔습니다. 지참금 80만 프랑, 28년 휴전 연장, 잉글랜드는 칼레를 제외한 북프랑스 거점에서 철수, 그리고 공주 1명, 이사벨라 들 발루아, 프랑스 왕의 딸, 당시 6살이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는 대가로 아이 하나를 교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빠져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사벨라의 아버지는 샤를 6세입니다. 프랑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작을 일으켰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어느 시기에는 자기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누가 건드리면 깨질까봐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신하들이 가까이 가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왕이 그 상태니까 어머니 이자보가 대신 나라를 굴렸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런 집안의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집, 그 아이를 두 나라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1396년 3월 12일 파리 생트샤펠에서 먼저 대리결혼이 치러졌습니다. 이사벨라는 6살이었어요. 신랑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칼레와 아르드르 경기에서 두 왕이 직접 만났어요. 양쪽에서 각각 120개의 천막을 쳤거든요. 전쟁을 멈추는 의식치고는 꽤 화려했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1396년 11월 4일이었어요. 칼레의 성 니콜라스 교회, 이사벨라의 7번째 생일 닷새 전이었습니다. 파란 벨벳 드레스를 입고 금과 진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아이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샤를 6세가 딸의 손을 잡고 리처드 2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이여, 이것이 내가 약속한 내 딸이니 아내로 사항해달라고요. 6살 아이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연대기 기록자는 그날의 광경이 여신들의 모임 같았다고 적어놨어요. 여신이 아니라 아이였는데 말이죠. 신랑 리처드 2세는 29이었습니다. 23살 차이가 났어요. 교회법에 따라 12살까지 동침은 금지됐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 완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리처드가 이사벨라를 꽤 잘 대했어요. 여러 연대기가 같은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리처드는 이사벨라를 왕비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다고요. 첫 번째 왕비 앤과 사이에서 끝내 갖지 못했던 딸. 리처드는 정기적으로 이사벨라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했고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전쟁을 멈추기 위한 도구로 보내진 아이에게 적국의 왕이 아버지 노릇을 해준 겁니다. 이상하죠? 정치적 거래의 부속품이었던 아이가 오히려 거래 상대에게서 온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요. 리처드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어요. 첫 번째 왕비 앤 오브 보헤미아가 1394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이가 없다는 건 왕자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귀족들은 그 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도 알았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97년부터 1398년까지 자신을 견제하던 귀족들을 하나씩 제거했어요. 글로스터 공작을 처형했습니다. 아룬델 백작도 처형했어요. 워릭 백작은 추방시켰습니다. 반대 세력의 핵심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1398년에는 마지막 위협이라고 판단한 사촌 헨리 볼링브루크를 10년 추방에 처했어요. 그리고 1399년 볼링브루크의 아버지가 죽자 리처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랭커스터 영지의 상속권까지 박탈해버렸어요. 이러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자기 손으로 적을 만든 셈이거든요. 1399년 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아일랜드 원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출발 전에 윈저성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벨라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사벨라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아니면 10살이었을 수도 있어요. 리처드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일랜드 일이 끝나면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전쟁터로 떠나는 남자가 어린아이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장면. 이사벨라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윈저성을 떠나 아일랜드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요. 리처드가 바다를 건너 아일랜드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방당한 볼링브루크가 잉글랜드로 돌아왔어요.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요. 처음에 볼링브루크가 내건 명분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영지를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리처드 편이었던 귀족들이 하나둘 볼링브루크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리처드가 귀족들을 숙청할 때 심어놓은 공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식을 들은 리처드가 아일랜드에서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군대가 아니라 텅 빈 성이었어요. 협상하자는 이야기에 끌려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실상 붙잡혔습니다. 1399년 9월 29일 의회가 열렸습니다. 리처드 2세에게 21개의 왕권 남용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폐위가 선언됐습니다. 10월 13일 헨리 볼링브루크가 헨리 4세로 즉위했습니다. 리처드는 런던 탑에 감금됐습니다. 이후 요크셔 폰테프렉트 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죄수가 된 겁니다. 이사벨라가 남편의 폐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헨리 4세의 지지자들이 이사벨라의 거처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인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 리처드의 문장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왕의 상징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윈저성에서 리처드가 손을 잡고 곧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은 이제 리처드의 문장과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리처드 2세는 감금된 지 몇 달 만에 죽었습니다. 1400년 2월경이에요. 굶어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스로 먹기를 거부한 건지 누군가 강제로 굶긴 건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10살짜리 전 왕비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4세에게는 이사벨라에 대한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헨리 4세의 장남, 훗날 헨리 5세가 되는 헨리 왕자, 이사벨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끌어내린 사람이 그 남편의 아내한테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왕비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이사벨라가 가진 정치적 가치, 프랑스와의 연결고리, 그걸 끊지 않고 자기 왕조에 붙여놓겠다는 거죠. 헨리 4세는 왕위를 힘으로 빼앗은 사람이거든요.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프랑스 왕녀를 며느리로 들이면 자기 왕조를 프랑스가 인정한 꼴이 되니까요. 이사벨라의 의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10살짜리 아이가요. 이사벨라는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리처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벨라는 자기 주변 왕실 사람들까지 깊은 상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새 왕의 궁정 한복판에서 전 왕을 위한 애도가 벌어진 겁니다. 10살 아이가 그걸 한 거예요. 보통 10살이면 어른이 시키는 대로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검은 옷을 골랐고 주변까지 이끈 거예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4세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나는 당신의 왕비가 아니라 리처드의 왕비라고 말한 겁니다. 옷으로요. 솔직히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좀 먹먹했어요. 왕이 왕비한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요구한 겁니다. 나라를 빼앗은 사람이 남편까지 빼앗고 이제는 미래까지 정해주겠다고 한 건데 10살짜리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거대한 힘 앞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 검은 옷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돈 이야기입니다. 80만 프랑. 기억나시죠? 이사벨라가 잉글랜드로 건너올 때 프랑스가 보낸 지참금이요. 결혼 조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이 완성되지 않으면 지참금을 반환한다고요. 리처드와 이사벨라의 결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가 12살이 되기 전에 리처드가 죽었으니까요. 조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헨리 4세의 이유는 재정난이었어요. 80만 프랑. 당시 잉글랜드 왕실 연간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 가져온 귀금속과 보석 일부는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참금 본체는 끝내 반환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계약서에 써놓고 안 지킨 겁니다. 이사벨라는 버크셔 도닝에 억류됐습니다. 약 2년이었어요.
궁정이 아닌 시골 저택에 갇힌 거예요. 프랑스 수행원 대부분은 돌려보내지고 시녀 몇 명만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버지 샤를 6세가 반복해서 딸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사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헨리 4세는 계속 미뤘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돌려보내면 돈을 내야 하고 안 보내면 프랑스 왕실의 피를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10살부터 12살까지 적국의 왕이 바뀌고 남편은 죽고 재혼을 거부했더니 이번에는 가둬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질이었습니다. 1401년 5월이 돼서야 겨우 귀환 협약이 체결됩니다. 억류된 지 거의 2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80만 프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이 나라에 지참금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는 결국 프랑스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면 그 뒤에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1401년 7월 21일 이사벨라는 칼레에서 생폴 백작에게 인계됩니다. 드디어 프랑스 땅을 다시 밟은 거예요. 12살이었습니다. 6살에 건너가서 12살에 돌아온 겁니다. 귀금속과 보석 일부는 챙겨왔지만 지참금 80만 프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이 완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근데 안 돌려준 겁니다. 이사벨라는 잉글랜드에 6년의 어린 시절을 줬고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에요. 가져간 건 돌려주지 않으면서 아이만 돌려보낸 겁니다.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5년 뒤인 1406년 6월 29일 이사벨라는 다시 재단 앞에 섭니다. 콩피에뉴에서 사촌 샤를 드 오를레앙과 결혼한 거예요. 이사벨라는 16이었고 신랑 샤를은 11살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5살 연상이었어요. 또 한 번의 정치적 혼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데 이번에도 이사벨라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왕실이 정한 거예요. 10살 때는 재혼을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헨리 4세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걸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16에는 거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적국이 아니라 자기 나라 왕실이 정한 혼인이었으니까요. 결혼식에서 이사벨라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이 리처드를 떠올려서였는지 자기 삶이 또다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게 서러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407년 신랑의 아버지 루이드 오를레앙이 암살됩니다. 파리의 밤거리에서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샤를이 오를레앙 공작 자기를 물려받았습니다. 12살 남편이 하루아침에 공작이 된 겁니다. 이사벨라의 두 번째 결혼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남편은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아버지는 길 위에서 살해당했어요. 이 아이 곁에는 늘 폭력이 있었어요.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409년 이사벨라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19이었어요. 6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16에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가 19에 어머니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조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을 낳고 죽었습니다. 19세였습니다. 1409년 9월 13일 혹은 14일 기록마다 하루가 다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6살에 왕비가 됐던 아이가 19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13년이었어요. 왕비가 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사벨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13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계약서에 빠져있던 게 하나 있다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 나라 왕이 사명한 그 계약서에는 지참금 80만 프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휴전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이 완성되지 않으면 지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벨라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이가 불행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조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두 나라의 이익을 지켰어요. 이사벨라의 이익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혹한 것 중 하나는 리처드가 친절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거래로 건너온 아이를 딸처럼 대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리처드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친절은 함께 사라졌거든요. 시스템 안에서의 호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이사벨라를 지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샤를 6세는 딸이 죽은 뒤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142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을 두 번이나 정치적 거래에 올려놓았던 아버지가 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만 전합니다.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1989년에 UN 아동권리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전 세계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여아가 18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이가 거래의 도구가 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00년 전 이사벨라에게 없었던 조항이 아직도 모든 아이에게 주어진 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없었던 이사벨라의 몫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두 나라 왕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래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 전체의 잘못이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인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이 그 신호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